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아침 한국에게는 기쁜 소식이, 일본에게는 절망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후보가 최종 후보 2인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8명이 출마를 한 상태에서 5명으로 1차 진출을 했고 가장 어렵다고 본 최종 후보에 결국 진출을 했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한국의 전략이 그대로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최종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충격을 받고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은 WTO 탈퇴하자, 빨리 중국과 손을 잡자 등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일본의 집요한 회방에 아랑곳하지 않고 승리를 자신합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도리어 유리한 국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외교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아침 속보로 유명희 후보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2인 후보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이 어젯밤에 긴급 속보로 보도하면서 오늘 오전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의 맞상대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함께 진출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11월 초에 164개 회원국의 다수결로 최종 당선이 이루어집니다.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하버드대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세계은행에서 25년을 근무하고 나이지리아에서 재무장관과 외교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경력은 화려하지만 WTO가 통상 전문 국제기구라는 점에서는 도리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WTO 사무총장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넓은 것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태국에서 사무총장이 배출된 적이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무총장이 나와야 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한국의 유명희 후보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총력 저지하는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최종 후보에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중국이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외교 압박으로 아프리카 후보 2명이 최종 후보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라고 내심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최종 후보에 진출하기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명희 후보를 최종 후보에 진출하도록 합의만 해준다면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 구도로 바꿀 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후보를 중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밝혀지면서 도리어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한국은 일단 유럽연합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교 전략은 그대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명희 후보의 경력과 능력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7일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의 모임에서 유명희 후보를 최종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모임에서 헝가리가 영국과 케냐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하면서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유명희 후보와 나이지리아 후보를 최종 후보로 만장일치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에 급히 전해진 이 기사에 결국 낙선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중간 소식은 필요 없다. 미국이 WTO를 탈퇴하고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기 원한다. WTO 폐지하자. 일본은 즉시 WTO를 탈퇴해라. 마지막으로 선출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등의 댓글이 올라오면서 일본인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유럽연합이 최종 결정을 하면서 해외 언론은 즉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블룸버그는 유명희는 정부에서 25년간 통상 전문가로 일을 했다. 그녀는 미국과 중국, 영국과의 협의를 통해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전략대로 유명희 후보가 최종 후보로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WTO에서 폭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는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이 판정에 대해 미국은 강력히 반발했고 중국은 미국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다자 무역 체계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WTO는 중국의 기술 탈취와 불공정 무역을 막기에는 완전히 부적절한 결정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WTO가 중국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제2의 WHO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그동안 국제기구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공정한 게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중국에서 지지하고 나선 것도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당선 승산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 후보자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면서 WTO도 중국의 영향력에 두겠다라는 노골적인 전략을 그냥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에 있으면서 유엔에서도 중국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7일에는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영국, 독일 등 39개국이 중국은 홍콩과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55개국의 공동성명으로 홍콩 주민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미국은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 라는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측에는 북한, 파키스탄과 시리아 등 반미 국가들과 함께 대부분이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중국 측이 경제력으로 아프리카 국가를 조종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국제 외교에서 미국과 맞서기 위해 국제기구를 장악한다. 아프리카 국가 등 경제적 지원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런 방법으로 중국이 경제적인 회유와 압박으로 공정한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권 탄압 등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이 WTO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도 미국은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이제 일본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해방하고 공작을 할 것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은 중국만 쳐다보고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네티즌들은 아침부터 댓글을 달기 바쁩니다. 일본에 불리한 결정을 할 것이다. 돈을 내지 말고 빨리 탈퇴하자. 만장일치제이다. 일본은 끝까지 반대해라. 나이지리아 힘내라. 아마 이런 댓글을 오늘 하루 종일 올라올 것 같습니다. 속 터지는 상황이니 댓글이나 쓰면서 화풀이 해야 하는 판이네요. 이제 곧 유명희 후보가 최종 당선되면 댓글이 볼만하겠네요. 한식이 돈이 되는 지식 서클 크리스티입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내년 여름엔 예정대로 올림픽을 개최할 거라 밝혔는데요. 대신 바이러스 발생이 없거나 통제되고 있는 국가의 선수들이 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림픽에 나설 206개 팀을 위해 엄청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죠. 이에 IOC와 2020 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은 올림픽 연기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사태가 지속되면서 결국 올림픽 관중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토 도시로 도쿄올림픽 사무총장은 유효한 백신이 내년까지 개발된다면 이로운 일이겠지만 백신은 올림픽을 치르는 것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며 선수들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안전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으로는 관중 간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코로나 검사 등이 있고 이달 초에는 출입국 관리와 PCR 테스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죠. 그런데 도쿄올림픽은 개막 예정인 내년 7월 23일까지 약 10개월 남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말 큰 문제는 일본의 코로나 진단 능력이 정말 형편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확진자가 8만 명을 돌파하고 있지만 일본의 검사 건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고 이번에 일본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국내에 온 사람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어떻게든 반쪽짜리 올림픽이라도 개최하려고 딸리는 능력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수쿨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한국의 필로시스 진단키트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 허가를 취득한 제품인데요. 이 진단키트가 대단한 이유는 면역 진단 방식으로 검사 판정까지 20분밖에 소요되지 않으면서 검사 정확도는 93%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확도를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에선 임상평가 정확도가 100%로 나와 전 세계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죠. 게다가 지난 8월에는 국내 최초로 검사 채취 키트에 미국 FDA 허가를 획득했고 9월 7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5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과거 일본 정부는 이런 한국의 진단키트의 성능 평가부터 받으라며 무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놓고 일본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진단키트를 생산한 능력까지 딸리니 한국에게 급하게 도움을 청하면서 260억 원 규모의 진단키트를 수입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진단키트 수입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죠. 결국 일본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인데요. 일본이 내년 반쪽짜리 올림픽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다급하게 고개를 숙인 것은 진단키트만이 아닙니다. 기초산업인 소부장 산업에서도 한국에게 밀리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큰 타격을 받은 한국의 소부장 산업은 자립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본은 이 기회로 한국을 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우리 정부와 기업은 한국이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불사르게 만들었죠. 그 결과 불화수소가스와 불화폴리이미드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올해 7월에는 소부장 2.0을 발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공세적인 중장기 전략도 내놓았죠. 이렇게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도리어 더 큰 타격을 받은 일본 기업들은 일본에서 도망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본 내부에서조차 징용 판결 맞대응으로 수출 규제를 택한 건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소부장 산업 강화 정책에 발맞춰 또 하나의 국산화 성과를 냈죠. 한화그룹의 전자장비 제조회사인 한화정밀기계와 SK하이닉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두 회사가 손을 잡고 반도체 후공정 핵심 장비인 다이본더 국산화에 성공해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습니다. IR52 장영실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의 산업기술상으로 신기술 제품을 개발 상품화해 산업기술 혁신에 앞장선 국내 업체와 연구소의 기술 개발 담당자에게 수여하는데요. 두 회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90% 이상을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반도체 장비 다이본더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됐죠. 그렇다면 도대체 다이본더가 뭐길래 상까지 주면서 축하하는 걸까요? 다이는 반도체 칩, 본도는 반도체와 PCB 기반을 열과 압력으로 정밀하게 접착하는 기계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공정 중 가장 고난도의 핵심 장비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한화정밀기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정 기술을 다이본더에 적용해 자재 교체 시간을 개선했습니다. 또 4개 멀티헤드와 겐트리 개별 제어로 4.2 마이크로미터급 고정밀 조립 정도를 유지하면서 해외 주요 경쟁사에 비해 2.5배 이상의 실생산성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SK하이닉스에선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에어리프트 타입 픽업 장치를 적용해 불량률을 낮췄는데요. 이는 25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반도체 다이를 고속으로 픽업하면서 제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기존 대비 30% 수준으로 낮춰 반도체 완성품의 불량률을 개선한 겁니다. 이번 국산화는 장비 전문 기업인 한화정밀기계의 플립칩 본더 기술과 장비 수요 기업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패키징 공정 기술을 결합해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기초산업인 소부장 산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보니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일본이 시행한 수출 규제는 일본 스스로가 몰락하는 계기가 되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 디스플레이 시장마저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상업용 디스플레이 더 월이 진입 장벽이 높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B2B 시장까지 뚫어버린 겁니다. 특히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자존심이었던 JDI가 무너진 이후
쓸데없는 자격지심 때문에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애써 무시해왔지만 삼성전자의 초격차 제품을 마주한 현지 기업들은 결국 한국의 기술력에 빠져들었죠. 일본 기업들의 높은 콧대를 꺾어버린 더월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초소형 LED 소자를 촘촘하게 적용해 화면 크기는 물론 화면 비율, 해상도, 베젤 등 기존 디스플레이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반면 NEC와 샤프 등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기술력은 기존 LCD 4인이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 기반의 모듈러 디스플레이 구현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게 더월이 지난해 SID로부터 올해의 디스플레이로 선정되자 일본 업계에서도 삼성전자 기술력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게다가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그나마 일본이 자신 있어 하는 LCD 4인이지 시장에서도 한국의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들을 압살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글로벌 LCD 4인이지 시장 점유율은 34.2%로 12년 연속 1위를 수성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더월까지 가세하면서 LCD는 물론 마이크로 LED까지 당분간 전 세계 상업용 디스플레이